그녀의 친아들은 어머니, 이것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라고 절규하며 23살의 나이로 스스로 파멸했습니다. 그녀가 눈을 감은 직후 그녀의 모든 일족은 단 한 명도 남김없이 몰살당했습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모든 것은 결국 그녀 자신의 손에 의해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가장 잔혹한 복수극의 주인공이자 한나라 최초의 황후, 여치, 즉 여태후의 이야기입니다. 역사는 그녀를 인간 돼지의 창조자로 기억합니다. 사지가 절단되고 눈이 뽑혀 돼지우리에 버려지는 끔찍한 괴물입니다. 하지만 이 괴물은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녀는 헌신적인 아내였고 28개월 동안 적진에서 인질로 잡혀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돌아왔을 때 그녀의 남편, 그녀의 지위, 그리고 그녀의 모든 미래는 다른 여자에게 빼앗겨 있었습니다. 한 여성의 위대한 헌신은 가장 잔혹한 배신으로 변했고 그 절망은 그녀를 역사상 가장 끔찍한 괴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그 피비린내 나는 비극의 막이 올라갑니다. 모든 비극의 시작은 사소해 보이는 만남에서 비롯되곤 합니다. 여치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그녀는 기원전 241년 산둥성 단부의 유력한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여공은 당대의 명망가였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얼굴을 보고 미래를 읽어내는 관상에 매우 능통한 인물이었습니다. 천하가 혼란스럽던 시절, 여공은 원한을 진 사람을 피해 정든 고향을 떠나 일가족을 이끌고 폐현이라는 작은 고을로 이주했습니다. 폐현의 현령은 명망 높은 여공을 극진히 환대하며 그를 위해 성대한 환영 연회를 열었습니다. 이 연회에는 폐현의 모든 유지와 관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당시 연회의 접수는 훗날 한나라의 명제상이 되는 소하가 맡고 있었습니다. 연회회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돈 한 푼 없는 중년의 한량이 나타나 태연하게 소에게 외쳤습니다. 나는 축의금만 전을 내겠소. 물론 허풍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유방. 당시 그의 직책은 사수의 정장이라는 미관말직이었지만 실상은 나이 40이 넘도록 장가도 못 간 채 매일 술이나 마시고 다니는 동네 건달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이미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유비라는 사생아까지 두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유방의 허풍에 혀를 찰 때 오직 한 사람, 여공만이 유방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 유방을 직접 맞이하며 가장 귀한 상석으로 모셨습니다. 여공은 유방의 얼굴에서 천자의 기운을 본 것입니다. 연회회가 끝나고 여공은 유방을 따로 불러 제게는 딸이 하나 있는데 공께서는 아직 아내가 없으시니 제 딸을 아내로 맞아주십시오 라는 폭탄 같은 제안을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여공의 아내, 즉 여치의 어머니는 기가 막혀 남편에게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당신은 평소 내 딸을 귀하게 여겨 웬만한 귀인이 아니면 시집 보내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소. 폐현 현령이 청혼했을 때도 거절했으면서 어찌 저런 건달 같은 유방에게 내 딸을 주려 하십니까? 하지만 여공은 아내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것은 그대 같은 부인네가 알 바가 아니오라며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당시 여친은 20살 안팎의 꽃다운 나이였습니다. 반면 유방은 그녀보다 20살 가까이 많은 무일푼의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정략적인 결혼 앞에서 젊은 여치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녀가 아버지의 안목을 믿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아버지의 뜻을 묵묵히 따르는 순종적인 딸이었을까요? 역사에는 그녀의 감정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결혼이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명문가의 규수에서 한순간에 가난한 건달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상상했던 평탄한 삶은 이 결혼과 함께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시련은 남편의 무책임함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유방과의 결혼 생활은 여치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유방은 결혼 후에도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밖으로 나돌며 건달패들과 어울려 술을 마셨고 정장이라는 변변찮은 직책마저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집안 살림과 시부모 봉양, 그리고 농사일은 모두 젊은 아내 여치의 몫이 되었습니다. 여치는 부유한 가문에서 자랐지만 불평 한마디 없이 이 모든 짐을 짊어졌습니다. 그녀는 훗날 해제가 되는 아들 유영과 딸 노원공주를 낳았습니다. 그녀는 두 아이를 업고 밭에 나가 직접 쟁기를 끌고 밭을 갈았습니다. 명문가의 규수였던 고운소는 흙과 굳은 살로 거칠어졌습니다. 그녀는 유방의 아버지 유태공과 어머니를 극진히 봉양했습니다. 이 시기의 여친은 우리가 아는 악녀의 모습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강인하고 희생적인 아내이자 어머니였습니다. 반면 유방은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방은 자신의 임무였던 죄수 호송 중에 술에 취해 죄수들을 모두 놓아주는 대형 사고를 치고 맙니다. 당시 진나라의 법은 가혹했습니다. 죄수를 놓아준 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였습니다. 유방은 처벌이 두려워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망탕산이라는 깊은 산속으로 숨어 들어가 도적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공식적인 도망자 신세가 된 것입니다. 남편이 도적이 되자 그 아내인 여친은 도적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폐현의 관리들은 당장 여치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녀가 어떤 고초를 겪었는지는 정확히 기록되지 않았지만 당시 감옥의 상황을 고려할 때 명문가 출신의 여인이 겪어야 했을 모진 고문과 치욕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남편 때문에 겪은 첫 번째 공식적인 고난이었습니다. 옥에서 풀려난 뒤에도 여친은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두 아이를 돌보는 와중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험한 산길을 오가며 산속에 숨어있는 남편에게 몰래 옷과 음식을 날라주었습니다. 이때 유명한 오색구름 일화가 생겨납니다. 유방이 숨어있는 곳에는 항상 오색구름이 서려 있어 여치가 그 구름을 보고 남편을 찾을 수 있었다는 전설입니다. 이 전설은 훗날 유방을 신격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야기일 수 있으나 그 이면에는 도적의 아내라는 낙인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남편을 뒷바라지했던 한 여인의 처절한 헌신이 숨어 있습니다. 그녀는 이 시기를 버텨내며 스스로 생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남편에게 기댈 수 없다면 내가 직접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강인함과 독립심이 그녀의 내면에 단단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얼마 후 천하가 혼란에 빠지고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자 유방도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폐현을 점령하고 스스로 폐공이라 칭하며 반란에 합류합니다. 기원전 209년 47의 건달 유방이 마침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것입니다. 남편이 폐공이라는 번듯한 지위에 올랐지만 여치의 고난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방은 곧바로 군대를 이끌고 천하를 다투는 전쟁터로 떠났습니다. 여치는 또다시 고향에 남아 두 아이와 시부모를 돌보며 반란군의 수괴, 아내로서 겪어야 할 불안과 위협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함양에 입성하고 진나라의 항복을 받고 한왕에 봉해지는 그 모든 영광의 순간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후방에서 남편의 승패 소식에 가슴 졸이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남편이 천하를 얻기 위한 이 전쟁이 자신에게는 가장 끔찍한 지옥의 서막이 되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기원전 205년, 유방은 한구와의 치열한 전쟁, 즉 초한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때 한구의 수도였던 팽성을 함락시키며 승리에 도취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구의 거센 방역에 유방은 역사적인 대패를 당하고 자신의 목숨 하나 건지기 위해 필사적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이 도주 과정에서 유방의 냉혹한 본성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는 도망치는 길에 겨우 자신의 두 자식, 즉 아들 유영과 딸 노원공주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한구의 추격병이 다가오자 유방은 마차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자신의 두 아이를 발로 차서 마차 밖으로 밀어버렸습니다. 부하인 하후영이 아이들을 다시 태우지 않았다면 여치의 두 자식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남편이 자신의 목숨을 위해 자식들마저 버리며 도망칠 때 여치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녀는 시아버지 유태공과 함께 여전히 폐연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방을 찾아 헤매다가 혼란 속에서 유방과 엇갈렸고 결국 한구의 군대에게 사로잡히고 맙니다. 한구에게 있어 여치와 유태공은 유방을 압박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인질이었습니다. 이렇게 기원전 205년 여치의 끔찍한 인질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무려 2년 4개월, 즉 28개월이라는 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28개월 동안 여치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사료에는 그저 한구의 군중에 잡혀 있었다고만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겪었을 심리적 고통은 상상조차 하기 힘듭니다. 그녀는 적진의 포로였습니다. 남편의 가장 강력한 정적, 서초패왕 한구의 소나귀에 있었습니다. 그녀가 귀한 대접을 받았을 리 만무합니다. 그녀는 매일같이 남편이 패배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남편이 자신을 구하러 오지 않을 것이라는 절망감에 시달렸을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 그녀는 여자였습니다. 적진에 잡힌 여성 포로로서 겪어야 했을지도 모르는 온갖 치욕과 공포는 그녀의 영혼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을 것입니다. 남편이 밖에서 전쟁을 치르는 동안 그녀는 적진 한복판에서 홀로 또 다른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이 인질 생활의 공포가 극에 달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유방과 한구가 광무에서 대치하고 있을 때 한구는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거대한 도마와 솥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유방의 아버지 유태공을 끌어내어 그 위에 앉혔습니다. 한구는 성벽 위에 유방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유방, 지금 당장 항복하지 않으면 네 아비를 삶아 죽이겠다. 이것은 아들로서 견디기 힘든 협박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때 여치도 분명 그 근처에서 이 끔찍한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시아버지, 자신과 함께 2년 넘게 고생한 그 노인이 죽을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때 성벽 위에서 유방의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그 대답은 여치의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한구여, 나와 그대는 일찍이 의형제를 맺었으니 내 아버지는 곧 그대의 아버지이기도 하다. 정녕 그대의 아버지를 삶아 죽이려거든 부디 내게도 그 국물 한 그릇을 나눠주길 바라노라. 이것은 유방의 배포를 보여주는 일화로도 유명하지만 인질로 잡혀있는 아내의 입장에서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배신감이라는 단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이 순간 유방을 향한 그녀의 마지막 기대와 헌신은
산산조각 났을 것입니다. 아, 이 남자는 천하를 위해서라면 아버지도 그리고 나도 언제든 버릴 수 있는 사람이구나. 유방의 냉혹한 대답에 화가 난 항구가 정말 유태공을 죽이려 하자 항백이 필사적으로 말려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여친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자신의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이 전쟁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 28개월의 인질 생활은 여치라는 한 여인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헌신적이었던 아내 여치는 죽었습니다. 억척스럽게 밭을 갈던 어머니 여치도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남편에 대한 깊은 원망, 자신을 이렇게 만든 세상에 대한 분노, 그리고 살아남아야 한다는 처절한 생존 본능만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 거칠고 비정한 남성들의 세계에서 정의나 헌신 따위는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오직 힘, 그리고 그 힘을 바탕으로 한 권력만이 자신과 자신의 아이들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있던 따뜻함은 차갑게 식었고 그 자리에는 냉혹한 결단력과 도끼가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원전 203년 오랜 전쟁에 지친 한구와 유방은 마침내 홍구를 경계로 천하를 나누는 화의를 맺습니다. 이 협상의 조건으로 여치와 유태공은 마침내 풀려나게 됩니다. 2년 4개월 만에 그녀는 꿈에 그리던 남편의 진영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돌아온 한나라의 진영은 그녀가 떠나왔던 그곳이 아니었습니다. 풍찬노숙, 죽음의 공포 속에서 돌아온 아내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남편의 따뜻한 환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남은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또 다른 절망이자 거대한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남편 유방의 곁에는 이미 그녀보다 훨씬 젊고 아름다운 새로운 여인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척부인. 여치가 적진에서 모진 세월을 견디는 동안 유방은 전쟁터에서 위나라의 왕궁에 있던 그녀를 만났습니다. 척부인은 여치와는 모든 것이 정반대였습니다. 그녀는 여치보다 훨씬 젊었고 눈부시게 아름다웠으며 노래와 춤에 능했습니다. 특히 그녀가 추는 초나라 춤은 유방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유방은 전쟁의 고단함을 척부인의 노래와 춤으로 위로받았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척부인을 데리고 다녔고 그녀와의 사이에서 아들 유여일을 낳았습니다. 유방은 자신을 쏙 빼닮은 이 총명한 아들을 유난히 아꼈습니다. 여치에게 이것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남편의 외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배신의 완성이었습니다. 자신이 감옥에 갇히고 험한 산을 오가며 남편을 뒷바라지할 때 유방은 다른 여인과 사랑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이 적진에서 인질이 되어 시아버지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순간에도 국물 한 그릇 나눠 달라던 그 냉혹한 남편이 젊은 첩의 무릎 위에서는 한없이 다정한 사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28개월 만에 돌아온 본처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여친은 한나라의 황후가 되었지만 남편의 아내는 아니었습니다. 척부인은 여치가 잃어버린 사랑과 여성성을 상징하는 존재였고 동시에 여치의 미래를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정적이 되었습니다. 여치는 이 순간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원망을 터뜨리지도 않았습니다. 28개월의 인질 생활은 그녀에게서 감정을 앗아갔고 대신 냉철한 이성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전쟁터는 더 이상 칼을 들고 싸우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배신당한 여인에게 남겨진 유일한 무기, 침묵과 권력으로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적은 천하를 다투는 영웅이 아니라 바로 남편의 총애를 받는 저 연약해 보이는 여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유방의 마음을 되돌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부질없는 지심을 광무에서의 그날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로 결심합니다. 황후로서의 자리, 그리고 훗날 자신의 아들 유영이 오르게 될 황태자의 자리 말입니다. 이제 여친은 아내가 아니라 정치적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유방이 천하를 통일하는데 마지막까지 걸림돌이 되는 더러운 일들을 기꺼이 떠맡았습니다. 유방이 망설이거나 차마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기 꺼려하는 일들을 말입니다. 그녀의 냉혹한 정치 감각이 처음으로 드러난 무대였습니다. 기원전 202년, 유방은 마침내 항구를 꺾고 천하를 통일하여 한나라의 황제로 즉위합니다. 여치도 공식적으로 황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국은 아직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유방과 함께 천하를 얻은 공신들의 힘이 너무 막강했기 때문입니다. 유방은 자신을 도와 천하를 얻게 한 이 사냥개들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의심의 정점에는 국사무상, 한나라 최고의 명장 한신이 있었습니다. 한신은 유방에게 여러 번 결정적인 승리를 안겨주었지만 그 공로로 제나라 왕이 되었고 그 막강한 군사력과 명성은 유방에게 가장 큰 위협이었습니다. 유방은 한신을 초왕으로 옮겼다가 다시 회음으로 강등시키며 그의 궁원을 빼앗고 장안에 머물게 했습니다. 하지만 유방은 여전히 한신을 두려워했습니다. 한신 역시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기원전 196년, 유방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수도 장안을 비운 사이였습니다. 한신이 또 다른 반란군과 내통하려 한다는 밀고가 들어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여후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편 유방의 귀환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한신을 제거할 절호의 기회임을 직감했습니다. 여후는 즉시 승상소하와 모의했습니다. 본래 한신을 유방에게 청허했던 이가 소하였습니다. 여후는 소에게 반란이 평정되었으니 축하 연회를 열어야 한다고 거짓으로 공표하게 하고 한신을 궁으로 불러들이라고 지시했습니다. 한신은 병을 핑계로 조회에도 나가지 않으며 몸을 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아껴주던 승상소하가 직접 와서 황후께서 여신은 연회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예가 아니다 라고 간곡히 청하자 어쩔 수 없이 궁으로 향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길이었습니다. 한신이 궁궐의 문을 넘어 장락궁에 들어서자마자 여후가 미리 매복시켜둔 병사들이 쇠사슬로 그를 묶었습니다. 한신은 자신이 속았음을 깨닫고 절규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여후는 한신에게 변명의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한신을 종실로 끌고 가 그곳에서 참수했습니다. 황제의 정식 재판이나 허락도 없는 황후에 의한 즉결 처형이었습니다. 여후의 잔혹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한신의 삼족을 멸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신의 아버지, 어머니, 아내의 가문까지 모두 찾아내어 죽였습니다. 반역의 싹을 아예 뿌리 뽑아버린 것입니다. 유방은 반란을 진압하고 돌아오는 길에야 한신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한편으로는 놀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안도했습니다. 애는 이때 유방이 기뻐하면서도 또한 그 재능을 안타까워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방 자신이 하고 싶었지만 차마 하지 못했던 일을 아내 여치가 대신해 준 것입니다. 이 사건은 여후가 더 이상 남편의 그늘에 숨어있는 조강지처가 아님을 천하에 알린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국의 안주인으로서 남편의 제국을 위협하는 자들을 가차없이 처단할 수 있는 냉혹한 결단력과 실행력을 지닌 권력자였습니다. 여후의 칼날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대상은 개국공신 팽월이었습니다.
팽월 역시 반란 혐의로 유배를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는 유배지로 가던 길에 장안으로 향하던 여후의 행렬과 마주쳤습니다. 팽월은 여후의 수레 앞에 엎드려 자신은 억울하다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게만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여후는 팽월을 위로하며 안타깝게 되었소. 나와 함께 장안으로 돌아갑시다. 내가 폐하께 잘 말씀드려보겠소라고 말하며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팽월은 여후의 온정적인 태도에 감격하며 그녀를 따라 장안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장안에 도착하자마자 여후는 유방에게 달려가 정반대의 말을 했습니다. 폐하, 팽월은 불세출의 영웅입니다. 그를 유배지로 보내는 것은 호랑이를 산으로 돌려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훗날 반드시 화근이 될 것이니 지금 당장 그를 죽여야 합니다. 유방은 여후의 말에 따라 팽월을 처형했습니다. 하지만 여후의 복수는 팽월이 죽은 뒤에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녀는 팽월의 시신을 토막내어 소금에 절여 젓갈로 담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젓갈을 전국의 제후왕들과 공신들에게 하사품으로 보냈습니다. 이 끔찍한 선물은 다른 모든 공신들에게 보내는 여후의 섬뜩한 경고였습니다. 황실의 반기를 들면 너희도 팽월처럼 젓갈이 될 것이다. 이처럼 여후는 남편의 제국을 안정시킨다는 명분 아래 피비린내 나는 숙청을 주도했습니다. 그녀는 인질 시절 겪었던 무력감을 이제 절대적인 권력의 행사로 보상받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 피가 묻어갈수록 그녀의 권력은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이토록 잔인하게 권력에 집착했던 데에는 공신들에 대한 견제 외에 훨씬 더 절박하고 개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녀의 아들을 지키기 위한, 그리고 그녀 자신을 위협하는 또 다른 적을 제거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 적은 바로 척부인과 그녀의 아들 유여위였습니다. 여우가 한신과 팽월을 제거하며 정치적 실권을 장악해 나가는 동안 궁궐 안에서는 또 다른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후궁들의 암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여후에게 있어 생존 그 자체가 걸린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문제는 척부인과 그녀의 아들 유여이였습니다. 유방은 자신의 아들이자 정식 황태자인 유영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유영은 어머니 여후를 닮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 유방의 거친 성격과 정반대로 마음이 여리고 유약했습니다. 유방은 자신을 닮아 총명하고 씩씩한 척부인의 아들 유여이를 노골적으로 편애했습니다. 유방은 나를 닮지 않은 나약한 아들에게 어찌 천하를 맡길 수 있겠는가. 여이야말로 나를 닮았다며 공공연히 황태자를 유여이로 교체하려 했습니다. 척부인 역시 유방의 총애를 등에 업고 밤낮으로 유방의 침소에서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폐하께서 만세 후에 저 유약한 태자가 황제가 된다면 저와 여인은 과연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겠습니까? 부디 여인을 태자로 삼아 저희 모자를 살려주십시오. 척부인의 눈물은 유방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진지하게 태자 교체를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은 여후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황으로서의 자존심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유여이가 태자가 된다면, 그리고 훗날 척부인이 태후가 된다면 자신과 아들 유영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인간돼지 사건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어쩌면 그보다 더 끔찍한 보복이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여후는 인질 시절의 공포, 남편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척부인에 대한 증오심에 더해 이제 어머니로서 아들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녀는 여기서 밀리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여우는 더 이상 유방의 마음을 되돌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미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신하들을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황제의 총애가 아니라 제국의 명분과 정치적 실리로 이 싸움에서 이겨야 했습니다. 그녀는 먼저 오빠인 여택을 시켜 당대 최고의 책략가이자 유방이 가장 신임하는 신하였던 장량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장량은 이것은 폐하의 가사입니다. 신하된 자로서 어찌 감히 황실의 후계자 문제에 개입할 수 있겠습니까라며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여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장량의 거절이 명분 때문임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오빠를 통해 사실상 장량을 협박했습니다. 그대는 폐하의 가장 가까운 스승이 아니오. 지금 태자가 위태로운데 어찌 모른 척할 수 있단 말이오. 결국 장량은 여후의 집요함에 못 이겨 직접 나설 수는 없지만 계책을 하나 내놓겠다고 합니다. 폐하께서 지금 그토록 모셔오고 싶어 하지만 부름에 응하지 않는 4명의 현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상산에 응어하고 있는 상산사오라 불리는 노인들입니다. 폐하께서는 그들이 늙고 쓸모없다 하여 욕을 보였기에 그들이 앙심을 품고 산속으로 숨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천하의 명망이 지극히 높은 자들입니다. 만약 황태자께서 지극한 겸손과 예물로 그들을 스승으로 모셔올 수만 있다면 천하 사람들은 황태자가 현자를 존중함을 알게 될 것이고 폐하께서도 그 모습을 보고 태자를 달리 보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절묘한 계책이었습니다. 유방이 그토록 원했던 명분과 인재를 자신이 폐하려 했던 아들 유영이 품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여후는 즉시 행동에 옮겼습니다. 그녀는 아들인 황태자 유영의 이름으로 직접 쓴 겸손한 편지와 막대한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빠 여택을 시켜 상산으로 가서 이 4명의 현제에게 황태자의 스승이 되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상산사원은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여후의 끈질긴 설득과 황태자의 정성에 감동하여 마침내 산에서 내려와 장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황태자 유영의 빙액이 되어 항상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얼마 후 유방의 병세가 깊어지자 태자를 교체하려는 움직임도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유방이 연회를 열었습니다. 척부인과 유여인은 물론 황태자 유영도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유방이 연회석을 둘러보던 중 자신의 아들 유영의 뒤에 낯선 4명의 노인이 백발을 휘날리며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나이는 모두 80이 넘어 보였고 그 풍모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유방이 그들의 정체를 물었습니다. 그대들은 누구인데 내 아들 곁에 서 있는가? 4명의 노인이 앞으로 나와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상산사오라 하옵니다. 유방은 그 자리에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그대들을 그토록 불렀건만 그대들은 나를 피해 도망 다니더니 어찌하여 지금은 내 아들을 따르고 있는가? 4명의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폐하께서는 선비들을 업신여기고 욕을 잘하시니 저희는 그 치욕을 견딜 수 없어 도망쳤습니다. 하오나 황태자 전하께서는 어질고 효성스러우며 선비들을 공경하고 아끼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천하의 모든 이가 황태자를 위해 기꺼이 목을 바치려 하는데 저희라고 어찌 마다하겠습니까? 그리하여 저희가 스스로 찾아와 전하의 빙객이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유방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천하의 현자들이 자신이 폐하려 했던 아들 유영을 따르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유영이 이미 천하의 명망을 얻었음을 의미했습니다. 유영을 폐하는 것은 곧 이 현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천하의 민심을 적으로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유방은 이 광경을 보고
태자를 교체하려던 자신의 뜻을 완전히 접어야 했습니다. 연회가 끝난 후 유방은 척부인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척부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대의 아들로 태자를 바꾸려 했으나 저 4명의 현자들이 이미 태자를 돕고 있어. 저들은 내가 부를 때는 오지 않더니 이제 스스로 태자의 사람이 되었소. 태자의 날개가 이미 다 자랐으니 더 이상 그를 흔들 수 없게 되었소. 여우는 이제 정말 그대의 주인이 되었구려. 척부인은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이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여우는 이 싸움에서 완벽하게 승리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마음이 아니라 정치와 명분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권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아들을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는 여후의 마음속에 있던 증오심을 잠재우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아들을 지켜냈다는 안도감은 곧 자신들을 이토록 나락으로 떨어뜨릴 뻔했던 척부인 모제에 대한 사리로 변해갔습니다. 유방은 죽기 직전 유여이가 걱정되어 그를 조나라 왕으로 봉하고 수도 장안에서 멀리 떨어진 봉지로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가장 믿음직한 신하를 조나라의 승상으로 보내 아들을 지키게 했습니다. 하지만 유방은 몰랐습니다. 그것이 아들을 살리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으로 내모는 길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기원전 195년 마침내 한고조 유방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의 죽음은 여후에게 씌워져 있던 마지막 족쇄가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평생에 걸친 원한과 분노가 폭발할 시간, 피해 복수극이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여태우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남편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유방의 죽음을 며칠간 비밀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녀는 무서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천하를 통일했던 장안에 남아있던 모든 개국 공신들을 이 기회에 모두 제거할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녀의 이 서슬 퍼런 살기는 역전의 용사들마저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한 신하가 이 계략을 눈치채고 여후의 측근을 통해 지금 공신들을 모두 죽이려 하신다면 그들이 연합하여 반란을 일으킬 것이고 천하는 다시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라고 간곡히 말리지 않았다면 장안은 또 한 번 피바다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태후는 이 계획을 잠시 보류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칼끝은 즉시 단 한 사람, 그녀가 평생을 증오했던 단 한 사람을 향했습니다. 바로 척부인이었습니다. 유방의 국상이 끝나자마자 여태후는 즉시 척부인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황제의 총애를 받던 절세미인은 하루아침에 죄수가 되어 영왕이라 불리는 궁궐의 차가운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태후는 척부인을 바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죽음은 너무나 자비로운 형벌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척부인에게 모욕을 주기로 결심합니다. 여태후는 척부인의 그토록 아름다웠던 머리카락을 모두 잘라버렸습니다. 그녀에게 붉은 죄수복을 입히고 발에는 쇠고랑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평생 해본 적 없는 쌀을 찢는 노역을 시켰습니다. 척부인은 매일같이 무거운 절구를 찧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은 척부인에게는 지옥이었지만 여태후에게는 28개월간 인질로 잡혀 모욕을 당했던 자신의 과거에 대한 뒤늦은 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척부인은 마지막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멀리 조나라의 왕으로 가 있는 아들 유여이가 있었습니다. 척부인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아들이 자신을 구해주길 바라는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아들은 왕이 되고
어미는 포로가 되었네. 하루 종일 해가 지도록 쌀을 찌으니 죽음과 항상 이웃하고 있구나. 서로 거리가 3,000리인데 누가 나를 위해 이 소식을 전해줄까? 이 노래는 척부인의 절박한 심정이 담긴 탄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노래는 절대 불러서는 안 되는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가 여태후의 귀에 들어간 순간 여태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녀는 척부인의 노래를 애원이 아닌 위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감히 아직도 나 아들을 믿고 나를 저주하는가? 그래, 내 놈의 유일한 희망이 그 아들이라면 내가 그 희망의 싹부터 잘라버리겠다. 척부인의 이 슬픈 노래는 아이러니하게도 그녀의 아들 유여이의 목숨을 재촉하는 죽음의 초대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태후의 분노는 이제 척부인을 넘어 그녀의 아들 조왕 유여이를 향했습니다. 여태후는 즉시 조나라에 사신을 보내 조왕 유여이를 장안으로 소환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곧 죽음의 호출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조나라의 승상으로 가 있던 주창은 유방이 죽기 전 내가 죽거든 조왕을 잘 지켜달라고 신신당부했던 충신이었습니다. 그는 여태후의 명령서에 조왕께서는 병이 위중하여 장거리 여행을 하실 수 없습니다 라고 거짓으로 보고하며 소환을 거부했습니다. 여태후가 다시 사신을 보내 유여이를 부르자 주창은 또다시 같은 핑계로 그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여태후는 격노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냉철했습니다. 유여이를 데려올 수 없다면 유여이를 지키는 자를 먼저 제거한다. 여태후는 전략을 바꾸어 조나라의 승상 주창을 먼저 장안으로 소환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국사에 논의할 중대사가 있으니 즉시 입궁하라. 주창은 조왕의 소환은 거부할 수 있었지만 황태우가 자신을 부르는 신하로서의 소환은 거부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는 유여이에게 제가 가면 분명 태우께서 왕을 다시 부를 것입니다. 절대로 장안에 오시면 안 됩니다라고 신신당부하고 어쩔 수 없이 장안으로 떠났습니다. 주창이 장안에 도착하자마자 여태후는 그를 궁에 붙잡아 두고 다른 곳으로 발령내버렸습니다. 방패가 사라진 것을 확인한 여태후는 즉시 조나라에 세 번째 사신을 보냈습니다. 조왕 유여이는 즉시 장안으로 입궁하라. 이제 어린 유여이를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10살 남짓한 어린 소녀는 어머니가 있는 장안이 아니라 사실상 죽음의 소굴로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여태후의 섯을 퍼런 위세에 숨죽이고 있을 때 단 한 사람, 이 부당한 죽음을 막기 위해 나선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여태후의 친아들, 황제 해제였습니다. 해제는 유약했지만 마음만은 선량하고 여렸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이복 동생을 얼마나 증오하는지, 그리고 그를 장안으로 부른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이복 동생을 지켜야 했습니다. 유여이가 장안에 도착한다는 소식을 들은 해제는 황제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수레를 타고 성 밖의 관사까지 마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날부터 유여이를 자신의 침실로 데려와 함께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해제는 단 한시도 유여이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동생에게 독이라도 탈까봐 모든 식사를 유여이와 겸상을 했고 심지어 잠도 같은 침대에서 잤습니다. 24시간 내내 친아들이 이복 동생의 인간 방패가 되어 어머니의 암살 시도를 막아선 것입니다. 여태후는 눈앞에 평생의 원수와 그 아들이 있었지만 자신의 친아들이 필사적으로 막고 있으니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분노했지만 때를 기다렸습니다. 아무리 선량한 황제라 해도 24시간 내내 동생 곁에 붙어 있을 수는 없을 터. 그녀는 뱀처럼 단 한 번의 틈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틈은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기원전 194년 겨울, 혜재는 유여이를 데리고 온 지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는 그동안 단 하루도 경계를 푼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젊은 황제 혜재는 사냥을 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는 동생 유여이도 함께 데려가려 했지만 유여이는 아직 나이가 어려 새벽 일찍 일어나는 것이 너무 힘들다며 잠자리에서 뒹굴었습니다. 혜재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설마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라 해도 이른 새벽 내가 잠시 사냥하러 나간 이 짧은 순간에야 어찌하겠는가. 혜재는 알겠다. 그럼 더 자거라. 내가 곧 다녀오겠다며 생애 가장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혜재가 궁을 떠나 사냥터로 향했다는 보고를 받은 여태후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녀가 기다리던 찰나가 온 것입니다. 여태후는 즉시 사람을 시켜 맹독이 든 술을 유여이에게 보냈습니다. 황태후가 하사하는 술을 어린 조왕이 감히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유여이는 아무런 의심 없이 그 독주를 마셨습니다. 몇 시간 후 사냥에서 돌아온 혜재가 침실에 들어섰을 때 그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토록 지키려 했던 이복동생 유여이는 이미 싸늘한 죽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린 몸은 독으로 인해 검푸르게 변해 침상 위에서 뻣뻣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혜재는 동생의 시신을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계획한 이가 자신의 어머니라는 사실에 몸서리쳤습니다. 그는 자신이 동생을 죽였다는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어머니 여태후는 아들 혜재의 선량한 마음을 이용하여 아들의 방심을 이용하여 끝내 원수의 아들을 제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혜재는 이 사건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고 어머니에 대한 공포심이 뼛속까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혜재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은 어머니가 저지를 참극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들 유여이가 죽었다는 소식은 감옥에 있던 척부인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희망, 그녀가 목 놓아 불렀던 그 아들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제 척부인을 지켜줄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태후는 척부인에게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 잔혹한 형벌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조왕 유여이가 죽자 여태후는 마침내 척부인이 갇혀있는 영왕 감옥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그 어떤 망설임도 그 어떤 자비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수십 년간 쌓여온 원한과 남편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인질 시절의 공포가 뒤섞여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잔혹한 형태로 폭발했습니다. 여태후는 척부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척부인이 살아서 지옥을 경험하기를 원했습니다. 여태후는 형리에게 명령했습니다. 저 여인의 두 팔과 두 다리를 모두 잘라내라. 그 아름다운 눈으로 다시는 세상을 보지 못하게 두 눈을 뽑아내라. 감히 내 아들을 저주하던 그 목소리를 다시는 내지 못하게 약을 먹여 짖지 못하는 벙거리로 만들어라. 다시는 그 어떤 소리도 듣지 못하도록 두 귀에 유황을 부어 태워버려라. 형언할 수 없는 고문이 끝난 후 척부인은 더 이상 인간의 형상이 아니었습니다. 사지가 잘리고 눈이 뽑힌 채 피를 흘리며 꿈틀거리는 살덩거리가 되었습니다. 여태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끔찍한 존재를 궁궐의 가장 더럽고 냄새나는 뒷간 돼지우리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인체, 글자 그대로 인간 돼지라는 뜻이었습니다. 여태후는 척부인을, 자신이 평생 증오했던 그 여인을 돼지우리의 돼지보다 못한 존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녀는 때때로 그 뒷간을 찾아가 돼지 오물 속에서 고통스럽게 꿈틀거리는 인체를 내려다보며 자신의 승리를 확인했다고 전해집니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인간성의 말살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태후의 잔혹함은 여기서 절정에 달합니다. 며칠 뒤 여태후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신의 아들 황제 해제를 불렀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에게 아주 진기한 것을 보여주겠다. 이복 동생의 죽음 이후 어머니에 대한 공포와 우울증에 시달리던 해제는 어머니의 부름에 마지못해 따라 나섰습니다. 여태후는 아들을 데리고 그 냄새나는 뒷간으로 향했습니다. 해제는 어둡고 축축한 뒷간 안, 돼지 오물 속에서 무언가 붉고 검은 것이 꿈틀거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도저히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해제가 어리둥절하여 시종에게 저것이 대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시종은 두려움에 떨며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속삭였습니다. 폐하, 저것이 척부인이옵니다. 그 순간 해제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듯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의 눈앞에 있는 인간 돼지가 한때 아버지의 총애를 받던 아름다운 춤을 추던 후궁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끔찍한 짓을 저지른 장본인이 바로 자신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해제는 그 자리에서 혼절했습니다. 엄청난 충격으로 인해 그의 정신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궁으로 옮겨진 해제는 그 후 1년 넘게 병석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병상에서 일어나자마자 사람을 보내 어머니 여태후에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어머니, 저는 태후의 아들로서 더 이상 이 천하를 다스릴 면목이 없습니다. 이 인간돼지 사건을 기점으로 황제 해제는 모든 정무를 포기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 어떤 문서에도 결재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극도의 공포와 동생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힌 어린 황제는 그 끔찍한 광경을 잊기 위해 술과 여자에 빠져들었습니다. 그것은 쾌락이 아닌 고통을 잊기 위한 처절한 망각의 과정이자 느린 자살이었습니다. 여태후는 평생의 원수에게 복수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그녀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그녀의 유일한 아들의 영혼을 자신의 손으로 산산조각 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그녀의 삶에 닥친 가장 큰 비극이자 권력에 미친 자의 처절한 자기 파괴였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년 뒤, 기원전 188년, 인간돼지 사건의 충격에서 단 한 번도 벗어나지 못했던 황제 해제는 불과 23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자신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아들의 죽음. 하지만 여태후는 아들의 죽음 앞에서 기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인 곡을 하면서도 그녀의 눈은 마른 상태였습니다. 이 차가운 침묵은 궁궐의 모든 신하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한 신하가 이 상황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여후의 속내를 짐작하고 승상 진평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후께서는 슬퍼서 울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울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여태후가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진평, 주발과 같은 유방의 옛 공신들임을 간파했습니다. 아들 해제가 살아있을 때는 황제의 어머니라는 명분으로 그들을 억누를 수 있었지만 이제 유일한 방패막이었던 아들이 죽자 그녀는 권력을 잃고 공신들에게 보복당할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신하는 진평에게 태후의 공포심을 잠재우고 우리 모두가 살아남는 유일한 길은 태후의 오빠와 조카들, 즉 여씨 일족에게 궁원을 맡겨 그녀를 안심시키는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진평은 이 조언을 즉각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는 여태후에게 여씨 가문의 사람들을 남북군의 장군으로 임명하여 수도의 군사력을 장악하게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여태후는 이 제안을 듣고서야 비로소 안심했습니다. 자신의 친정 가문이 군대를 장악했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 그녀는 이제야 내가 마음 놓고 울 수 있다고 외치며 그제야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해제가 죽자 황희는 비게 되었습니다. 해제에게는 어린 아들 유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의 존재 자체가 또 다른 비극의 산물이었습니다. 유공의 친어머니는 평범한 궁녀였는데 여태후는 며느리인 장황후가 아들을 낳지 못하자 이 궁녀가 낳은 아들을 빼앗아 장황후의 아들인 것처럼 꾸몄습니다. 그리고는 유공의 친어머니를 비밀리에 살해했습니다. 이제 여태후는 이 가짜 손자이자 진짜 황손인 어린 유공을 황제로 즉위시켰습니다. 어린 손자가 황제가 되자 여태후는 이제 황태후에서 태왕태후로 격상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들의 뒤에 숨어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중국 역사상 최초로 황제가 아닌 여성이 황제의 권한을 대행하는 임조칭제를 선포합니다. 임조칭제란 조정에 나아가 황제의 명을 내린다는 뜻입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짐이라 칭하지는 않았지만 그녀가 내리는 명령은 황제의 조서와 같은 제라 불렸습니다. 사실상 여성 황제나 다름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나라 15년 통치 중 여씨 가문이 전면에 나서는 8년간의 여씨 천하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영혼과 목숨을 제물로 바쳐 마침내 제국의 모든 권력을 손에 쥐었습니다. 인질 시절 남편의 침실에서 그리고 공신들 앞에서 겪었던 모든 수모와 무력감을 보상받기라도 하듯 그녀는 절대 권력의 정점에 섰습니다. 하지만 이 절대 권력은 절대적인 편집증을 동반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그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특히 남편 유방의 가문, 즉 유씨 황족들을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그녀의 다음 단계는 남편 유방이 피로 세운 제국의 근간을 체계적으로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한고조 유방은 세상을 떠나기 전 모든 공신을 모아놓고 엄숙한 맹세를 했습니다. 흰 말을 잡아 그 피를 나누어 마시며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유씨가 아닌 자가 왕이 되려 하면 천하가 모두 힘을 합쳐 그를 공격하라. 이것은 백마의 맹세라 불리며 한나라 황실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신성한 약속이었습니다. 오직 유씨만이 왕이 될 수 있으며 다른 성씨는 왕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이었습니다. 여태후 자신도 한신과 팽허를 제거할 때 이 맹세를 명분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스스로 절대 권력자가 된 여태후에게 이 백마의 맹세는 거추장스러운 족쇄에 불과했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유씨의 나라를 자신이 평생 의지해온 친정 가문, 즉 여씨의 나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기원전 187년, 그녀는 노골적으로 이 맹세를 깨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먼저 자신의 조카인 여태를 여왕으로 봉하려 했습니다. 이는 신하들의 엄청난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고조의 맹세를 어기는 것이라는 반대가 빗발쳤습니다. 여태후는 잠시 물러서는 듯했지만 곧바로 계략을 꾸몄습니다. 그녀는 먼저 자신의 딸 노원공주를 노원왕으로 책봉하려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공주가 극구 사양하자 대신 공주의 아들, 즉 여태후의 외손자인 장원을 노왕으로 봉했습니다. 장씨가 왕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녀는 교묘한 논리로 신하들을 압박했습니다. 고조께서 천하를 평정하고 자제들을 왕으로 봉했듯이 나 또한 내 가문의 사람들을 왕으로 봉하여 황실을 지키게 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그녀는 이어서 자신의 조카 여산을 양왕으로, 여록을 조왕으로, 그리고 죽은 여태의 아들 여가를 연왕으로 봉하는 등 유씨 황족들이 차지하고 있던 핵심 제후왕의 자리에 자신의 친정 식구들을 앉혔습니다. 백마의 맹세는 완전히 무력화되었습니다. 이제 한나라의 조정과 군대는 물론 지방의 핵심 제후국까지 모두 여씨 일족이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여태후는 심지어 유방의 후손들에게까지 잔혹한 손을 뻗쳤습니다. 그녀는 유방의 서자이자 가장 강력한 세력이었던 제왕 유비를 장안으로 불러들여 그를 독살하려 시도했습니다. 유비는 자신의 동생인 황제 해제의 도움으로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그 대가로 자신의 영지 중 가장 비옥한 땅을 누나 노원공주에게 바쳐야만 했습니다. 또한 인간돼지의 아들 유여이가 다스렸던 조나라에는 유방의 또 다른 아들 유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여씨 가문의 여인을 그와 강제로 결혼시켰습니다. 유우가 이 여씨 부인을 멀리하고 다른 후궁을 총애하자 여씨 부인은 여태후에게 유우가 반란을 꾀하고 있다고 거짓으로 밀고했습니다. 여태후는 이 밀고를 빌미로 유우를 장안으로 압송하여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음식물 반입을 금지시켰습니다. 유방의 아들, 황제의 이복 형제였던 유우는 결국 감옥에서 굶어 죽었습니다. 여태후는 그를 서민의 예로 장사 지냈습니다. 이처럼 여태후는 자신의 권력에 조금이라도 위협이 되는 유씨 황족들을 독살하고 감금하고 굶겨 죽이며 한나라를 여씨 천하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당했던 모든 굴욕을 이제 유씨 가문 전체에게 되갚아주고 있었습니다. 여태후의 철권 통치 아래 그녀가 황제로 세운 어린 손자 전소재 유공은 궁궐 안에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태왕태후의 꼭두각시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감히 반항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린 황제 유공은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어머니라고 부르며 따랐던 장황후가 자신의 친어머니가 아니며 자신의 진짜 생모는 할머니인 여태후에 의해 이미 오래전에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린 황제는 분노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아직 어렸지만 이 끔찍한 진실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무심코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내뱉었습니다. 태왕태후가 감히 나의 어머니를 죽여 내가 어른이 되면 반드시 복수할 것이다. 이 위험한 말은 궁궐 안에서 비밀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즉시 여태후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여태후는 이 말을 듣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비록 자신의 친손자이고 자신이 직접 황제로 세운 아이였지만 복수라는 단어를 입에 올린 순간 그는 더 이상 손자가 아니라 정적이었습니다. 여태후는 즉시 행동에 옮겼습니다. 그녀는 황제께서 병이 위중하여 조정을 돌볼 수 없게 되었다고 공표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린 황제 유공을 황위에서 끌어내려 궁궐 깊숙한 곳에 감금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여태후는 사람을 보내 자신의 친손자이자 폐위된 황제 유공을 암살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라면 아들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친손자의 목숨까지 아무렇지 않게 거두어 들인 것입니다. 그녀의 인간성은 권력이라는 이름 아래 완전히 마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또 다른 꼭두각시가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유방의 또 다른 후손 중 어린아이를 데려와 그를 새로운 황제로 세웠습니다. 물론 이 새로운 황제 역시 궁궐 밖으로 단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새장 속의 황제에 불과했습니다. 여태후는 이제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명실상부한 한나라의 여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문인 여씨들을 왕으로 봉하고 유씨 황족들을 학살했으며 2명의 황제를 자신의 손으로 갈아치웠습니다.
그녀의 권력은 하늘을 찔렀고 영원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 가지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짓밟았던 유씨 황족들과 그녀의 잔혹함에 숨죽이고 있던 유방의 옛 공신들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녀 자신도 세월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의 마지막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여태우가 통치했던 15년 동안 한나라는 의외로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 유방의 무위 정치를 계승하여 백성들의 세금을 낮추고 흉노와의 화친을 유지하며 대규모 전쟁을 피했습니다. 그녀는 잔혹한 복수심을 가진 개인이었지만 동시에 유능한 통치자이기도 했습니다. 사마천조차도 사기 여태후봉이에서 그녀가 통치하는 동안 형벌이 드물었고 백성들이 농사에 힘써 의식이 풍족해졌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을 정도입니다. 그녀는 궁궐 안에서는 피의 여왕이었지만 궁궐 밖의 백성들에게는 적어도 평화를 선사한 군주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이룬 모든 것은 공포와 불안이라는 모래 위에 세워진 성이었습니다. 그녀의 통치는 여씨 가문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지 유씨 황실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무자비하게 유씨 황족들을 숙청하고 백마의 맹세를 깨뜨리며 자신의 친족들을 왕으로 봉한 모든 행위는 유방과 함께 천하를 통일했던 유씨 황족들과 개국공신들의 엄청난 반발을 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태우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녀의 잔혹함과 막강한 군사력 앞에 감히 반기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숨을 죽인 채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태후라는 거대한 빙하가 무너져 내릴 그 순간만을 말입니다. 기원전 180년, 여태후의 나이는 62세였습니다. 그해 3월, 그녀는 제사를 지내기 위해 장안 근교의 패상에 행차했습니다. 제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그녀는 기이하고 섬뜩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어디선가 푸른색 털을 가진 거대한 개 한 마리가 홀연히 나타나 여태우의 수레로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맹렬하게 그녀의 겨드랑이를 물어뜯고는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여태우는 극심한 고통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이 기이한 습격 이후 그녀는 원인 모를 병을 얻어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겨드랑이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고 그녀의 병세는 날로 악화되었습니다. 그녀는 사람을 시켜 점을 치게 했습니다. 점쟁이는 두려움에 떨며 점괘를 올렸습니다. 태왕태후마마, 그것은 조왕 유여의 원혼이 재앙을 일으킨 것이옵니다. 유여의 척부인의 아들, 그녀가 아들 해제의 방심을 틈타 독살했던 바로 그 소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단순한 미신인지 아니면 여태우가 평생 저지른 악행에 대한 죄책감이 만들어낸 환각이자 상처가 덧나 생긴 파상풍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사건을 기점으로 그녀의 건강이 급격히 무너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인간돼지로 만들었던 척부인의 아들이 죽어서도 그녀의 마지막을 물어뜯고 있었던 것입니다. 병상에 누운 여태우는 직감했습니다.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하지만 그녀는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자신의 가문, 즉 여씨 일족의 안위만을 걱정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조카들인 여록과 여산을 불렀습니다. 내가 죽거든 너희는 절대로 내 장례식에 참석하지 마라. 내가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유씨 황족들과 공신들은 반드시 반란을 일으킬 것이다. 너희는 즉시 군대를 장악하고 궁궐을 통제하여 그 누구도 믿지 말고 너희의 목숨과 여씨의 천하를 지켜내라. 이것이 여태우가 남긴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거나 한나라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가문을 지키기 위한 권력 투쟁을 당부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기원전 180년 7월 천하를 호령했던 철의 여인 여태후 여친은 마침내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그녀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피바람의 서막이었습니다. 여태후가 죽자마자 그녀가 평생 억눌렀던 모든 것이 폭발했습니다. 유방을 따르던 늙은 공신들은 즉시 힘을 합쳐 방역을 개시했습니다. 그들은 여태후의 조카들이 미숙하다는 것을 간파하고 교묘한 계략으로 그들을 속이고 기습했습니다. 여태후가 사망한 지 불과 2달 만에 그녀가 평생 지키려 했던 여씨 가문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반역죄로 몰려 멸족당했습니다. 그녀가 세웠던 꼭두각시 황제마저 유씨 혈통이 아니다라는 명분으로 살해당하며 그녀가 이룬 모든 것은 완벽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 여태후는 태생부터 잔혹한 악녀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한때 헌신적인 아내이자 억척스러운 어머니였습니다. 남편을 대신해 감옥에 갇혔고 적진에서 28개월간 인질 생활을 견뎠습니다. 그녀 삶의 결정적 전환점은 지옥에서 돌아왔을 때 남편이 젊은 첩과 사랑에 빠져있는 모습을 목격한 것입니다. 심지어 유방은 척부인의 아들을 위해 자신의 친아들을 태자 자리에서 폐위시키려 했습니다. 이것은 여태후에게 단순한 질투가 아닌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아들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잔혹해지기를 선택했습니다. 남편 대신 권력을 유일한 무기로 삼았습니다. 척부인을 인간돼지로 만든 사건은 용서받을 수 없는 만행이지만 그 이면에는 수십 년간 쌓인 배신감과 모든 것을 빼앗길지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가 있었습니다. 척부인은 그녀에게 배신의 상징이었습니다. 여태후의 가장 큰 비극은 아들을 지키기 위해 저지른 그 잔혹함이 오히려 아들의 영혼을 파괴했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권력을 얻었지만 그 대가로 아들의 죽음과 친정 가문의 멸망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한 여성으로서 그리고 어머니로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